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죄수론으로 들어갑니다. 범죄론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수론은 그 말 그대로 범죄의 숫자를 가리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 범죄의 숫자를 가리는 영역은 학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특히 실무상으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범죄의 숫자가 몇 개인가에 따라서 취급하는 그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실무가들이 중요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 범죄의 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걸 다루는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범죄의 수라고 하면 그 범죄의 숫자가 몇 개냐, 이 말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다, 뭐 그런 경우에 몇 개로 보는 게 합당하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 여러 개의 범죄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한 개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 개의 범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범죄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 놓았는데요. 한번 살펴봅니다. 갑이 A를 살해하는데 부산에 A가 살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독이 든 케이크를 보내서 A가 그걸 먹고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특별히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어쨌든 또 다음 보면 갑이 A를 3년 동안 자기 지하실에 감금을 해 두었습니다. 자, 이거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이죠. 자, 이런 경우에 이게 하나의 감금죄인가, 기간이 기니까 여러 개가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조금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이 물건을 훔치는데 A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칩니다. 그러면 물건 훔친 거는 절도죄인데 집에 들어간 건 주거침입죄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또 갑이 운전을 하는데 면허 없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데 또 술까지 마셨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을 동시에 한 경우는 무면허 운전죄와 음주운전죄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갑이 휘발유를 만드는데 가짜 휘발유를 만듭니다. 뭐 솔벤트하고 벤젠 이런 걸 섞으면 가짜 휘발유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서 이걸 진짜 휘발유인 것처럼 팔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가짜 휘발유를 진짜 휘발유처럼 팔았으니까 이 경우는 판 거는 사기죄가 될 거고요.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 것 자체도 범죄가 됩니다. 석유에 관련된 그런 법들을 보면 가짜로 휘발유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 법에 위반되는 거죠. 이론을 붙이자면 가짜 휘발유 제조죄, 뭐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가지 범죄가 어떤 관계에 있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갑이 A를 강간하는데 강간하고 또 끌고 다니다가 1시간 후에 또 강간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한 개의 강간죄인지 두 개의 강간죄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갑이 A를 폭행하고 또 사흘 후에 B의 돈을 훔치고 또 일주일 후에 C를 강도한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좀 쉽겠지만 이거는 뭐 세 개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것도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갑이 무허가 직업 소개서를 차려놓고 오는 손님마다 10건의 무허가 직업 소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0개의 무허가 직업 소개죄인지 통틀어서 한 개의 무허가 직업 소개죄인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학설이 나와 있는데,
행위표준설, 법익표준설, 의사표준설, 구성요건표준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행위표준설 하는 거는 그 행위자가 행위를 몇 개 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자 하는 거죠. 행위를 몇 개 했느냐 그것이 아까 위에서 보면 뭐 A 폭행하고 B 돈 훔치고 C 강도하고 뭐 이런 경우에는 3개의 행위니까 3개의 범죄가 된다.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행위를 몇 개 했느냐 이것이 좀 어려운 경우 우리 왜 사기죄 같은 경우 다른 사람을 속여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서 계속 며칠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속인 경우는 행위가 몇 번 있었지만 그거는 통틀어서 하나의 사기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행위표준설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 옳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거죠. 다음으로 법익표준설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침해되는 법익이 몇 개냐. 자, 그래서 그 침해되는 법익의 숫자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자 이런 거죠. 역시 아까 말한 대로 뭐 A 폭행, B 돈 훔치는 거, C 이런 것들은 폭행죄니까 사람의 신체라고 하는 법익을 침해했고 또 돈이라고 하는 재산을 침해했고 또 강도라고 하는 사람의 신체와 재산을 침해했고 그러니까 법익표준설 역시 이것도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익표준설로 설명되지 않는 것도 있죠.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 한꺼번에 한 이 4번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 다수설이 2개의 범죄가 성립된다 그러는데 사실 법익으로 보면 1개의 어떤 그 교통안전이라고 하는 1개의 법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든 음주운전을 하든 결국은 그 차가 비틀비틀해서 전체 교통 질서를 어지럽힌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법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법익은 어떻게 보면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2개의 범죄로 다스리니까 이것도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범죄의 의사가 몇 개냐 이런 것들인데 이 범죄의 의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걸 또 취하는 학자도 거의 없습니다. 범죄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그 사람 머릿속에 스쳐가는 의사가 명백하지도 않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또 1개일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학설을 거의 취하지 않습니다. 구성요건 표준설 하는 건 그 적용되는 규정의 수가 몇 개인가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한 행위, 의사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난 다음에 여기에 적용되는 법 조문의 숫자가 몇 개인가 이걸 보고 그 성립되는 범죄의 숫자를 따져보자 이런 겁니다. 자, 이 법 조문의 숫자도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 개가 적용될 수 있지만 그 중에 다 떼고 하나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여러 개를 다 적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명백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학설은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여기 적진 않았지만 종합설 할 수 있겠죠.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범죄의 성립되는 숫자를 따져보자 하는 게 다섯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중에 특히 이제 구성요건 표준설을 더 좀 중시해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법 조문의 숫자가 몇 개인가 이거에 따라서 성립되는 범죄의 숫자를 따지는 그 구성요건 표준설이 좀 중심에 선다. 하지만 다른 것들도 참작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수론을 따지는 것은 지금 얘기한 것은 일반 총론적인 그런 얘기이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면 뭐 알 듯 모를 듯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강 이 정도만 이해해 두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일죄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일죄, 즉 한 개의 범죄가 성립되고 수죄, 두 개 이상의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수로는 이 학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학설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대강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일죄의 경우, 수죄의 경우가 각각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그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일죄부터 들어가 봅니다. 일죄하는 건 그야말로 한자로 따지면 한 개의 범죄죠. 그죠? 자, 이렇게 바꿔봅니다. 한 개의 범죄. 자, 이 여러 행위가 있어 보이고 여러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한 개의 범죄, 즉 한 개의 구성 요건만이 성립되고 그것만 적용되는, 자, 구성 요건 표준서를 중심으로 한다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한 개의 범죄만 성립되는 경우가 언제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단순일죄의 전형적인 경우는 우리가 첫째로 단순일죄 이걸 들 수 있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살해한다. 뭐 그럼 한 개의 범죄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게 전형적인 단순일죄인데, 이 단순일죄에는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범 이것도 단순일죄입니다. 결합범 하는 것도 단순일죄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범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이건 이제 여러분 형법 1에서 범죄의 종류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계속범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법 조문 자체가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있어야지만 기수가 되도록 규정해 놓은 범죄, 그걸 계속범 그럽니다. 좀 처음 들으면 어렵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계속범이라고 하는 건 그 범죄가 기수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 행위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일정 시간의 경과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범죄 행위가 지속되어야 하는 그런 범죄를 우리는 계속범 그럽니다. 대표적인 것이 감금죄죠. 그러니까 감금죄는 뭐 사람을 10초간 또는 1분간 이렇게 감금했다고 감금죄의 기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을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전체 범죄의 성격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해야 되겠지만, 일정 시간, 1시간, 1시간, 3시간, 3시간 이렇게 일정 시간 감금을 해야지만 기수가 됩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갑이 A를 3년 동안 지하실에 감금한 경우는 어떻죠? 이건 하나의 감금죄입니다. 기간이 길 뿐이죠. 이거는 감금죄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일정한 시간의 지속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감금죄일 뿐입니다. 자, 이게 이제 계속범, 이거는 일죄에 해당되는 거죠. 만일 갑이 A를 3년간 감금하고 또 2년 쉬었다가 B를 또 3년간 감금하고 뭐 이렇게 되면 그거는 두 개의 감금죄겠지만, 한 사람을 아무리 오래 감금해도 그거는 중한 감금죄에는 해당되겠지만 그건 하나의 감금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결합범 하는 건 여러분 뭐냐 하면, 결합범이라고 하는 거는 구성요건, 즉 법 조문 안에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한 개의 범죄, 또 다른 한 개의 범죄, 이것이 합쳐져서 한 개의 범죄를 성립되도록 규정해 놓은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이런 법 조문이 우리 형법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주거 침입이라고 하는 한 개의 범죄,
또 절도라고 하는 한 개의 범죄, 이것이 합쳐져서 그 두 개를 합친 그런 형태를 한 개의 범죄로 규정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이죠?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친 거는 그 전체가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의 한 개의 범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범죄를 우리는 결합범이라 그러고 이것도 한 개의 범죄입니다. 자, 강도 살인죄 같은 경우는 뭐죠? 강도라고 하는 것과 살인이라고 하는 걸 합쳐서 한 개의 범죄가 되도록 구성 요건이 딱 그렇게 미리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강도라고 하는 독립된 범죄, 살인이라고 하는 독립된 범죄가 합쳐져서 한 개의 범죄가 성립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으니까 강도를 하면서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살인하는 그런 행위는 강도살인죄가 한 개의 범죄로 성립되는 거죠. 따라서 결합범이라고 하는 건 범죄 조문 자체가, 형법의 조문 자체가 여러 개의 범죄를 각각 합쳐서 한 개의 범죄가 되도록 미리 구성해 놓은 것, 그거는 당연히 한 개의 범죄만 성립될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법조 경합하는 건데요. 이 글자 뜻 그대로 법조문이 경합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의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조문만 수개의 법조문이 적용되는 것으로 경합되기는 하지만, 이걸 다시 풀었으면 경합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한 개의 조문만 적용되는 경우, 이걸 우리는 법조 경합 그럽니다. 즉, 어떤 범죄에 대해서 여러 개의 법조문이 후보 선수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나도 적용될 수 있다, 나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나지만 나머지는 다 허상이고, 나머지는 다 헛것이고,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한 개의 법조문만 적용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일죄입니다. 그런 경우는 법조 경합 이렇게 부릅니다. 자, 법조 경합의 내용은요,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관계, 보충관계, 흡수관계, 택일관계, 이런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법조문이 후보 선수로 떠오르지만 그 법조문들 사이에 특별관계에 의해서 한 개 조문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다 허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보충관계는 여러 개의 법조문이 떠오르지만 그 중에서 한 개가 적용되면 나머지는 적용되지 않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특별관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법 대 특별법의 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법이 적용되면 일반법은 적용되지 않는 그런 특수관계를 우리는 특별관계 그럽니다. 여러분, 예를 한두 개 이렇게 외워두면 쉬운데요. 보통살인죄와 존속살해죄 이런 걸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갑이 자기의 아버지 A를 살해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쨌든 갑도 사람이고 A도 사람이니까 타인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런 일반 살인죄, 보통 살인죄도 해당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죠?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의 관계니까 존속 살해죄도 성립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면 우린 존속 살해죄 된다 이렇게 이해하지, 아들도 사람이고 아버지도 사람이니까 보통 살인죄도 성립되고 존속 살인죄도 성립된다 이렇게는 이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법조 경합, 이거는 얘기 들어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존속 살해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보통 살인죄라고 하는 그런 그 후보도, 그 법 조문의 후보도 떠오르지만 그거는 적용되지 않는 거죠. 살인죄와 영아살해죄도 마찬가지고요. 폭행죄와 특수폭행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폭행죄라고 하는 거는 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뭐 2인 이상이 합동하거나 뭐 이런 특별한 어떤 그 상황, 특별한 방법으로 폭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 폭행이라는 말이 들어가더라도 특수폭행죄가 성립되면 일반 폭행죄는 당연히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특별관계입니다. 자, 보충관계라고 하는 건 어떤 하나의 규정이 성립되면 보충적으로 성립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보충적으로 성립되는 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갑이 A를 독약을 먹여서 살해를 합니다. 그러면 A가 독약을 먹으면 처음에 아무렇지도 않다가 배가 아프다 그러다가 나중에 거품을 붓고 막 이렇게 죽어가다가 결국 이제 죽는다 말 이런 과정을 보면 그 지금 거품을 막 내뱉고 하는 그 말 그때 같은 뭡니까? 살인 미수지 않습니까? 그 살인 미수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기수까지 가는 건데 우리가 그런 갑이 A를 독약을 먹여서 살해하는 걸 보고 너는 미수도 성립시켰고 기수도 성립시켰으니까 살인죄의 기수와 살인죄의 미수 다 성립된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그 기수 속에는 미수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기수가 성립되면 미수는 성립되지 않는 것. 달리 얘기하면 미수가 성립되려면 기수는 성립되지 않아야 한다. 뭐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보충관계라고 하는 말 자체의 의미는 이것이 성립되려면 나머지는 성립되지 않아야지만 그 조문이 성립된다. 이런 말입니다. 보충적으로 성립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수가 성립돼 버리면 미수는 성립될 여지가 없는 거죠. 미수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그런 보충적인 관계가 있을 때 미수가 성립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충관계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이것이 조금 이게 사실 중요한 용어는 아닌데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보충관계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 성립되지 않아야지만 비로소 그것이 성립된다 이런 거니까 기수가 성립되지 않아야 미수가 성립된다 이 말입니다. 공동정범과 종범도 마찬가지죠. 종범이 성립되려면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더 큰 범죄가 성립되면 종범은 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망보는 행위 같은 경우가 종범이 된다. 그러면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종범이 성립되는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수와 미수 이걸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흡수관계 하는 건 하나의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별도의 구성요건의 성립을 논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흡수관계 그럽니다. 여러분 제일 편하게 생각하자면 이런 거죠. 갑이 A를 살해하는데 칼로 찌릅니다. 그러면 옷도 찢어지겠죠. 그죠? 옷도 찢어지는 걸 보고 나중에 너는 살인죄도 범했고 옷도 찢었으니까 손괴죄도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살인죄라고 하는 큰 범죄가 성립되면 거기에 따르는 사소한 내용들은 다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흡수관계입니다. 자, 여기는 불가벌적 수반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 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불가벌적 수반행위 하는 것은 그 범죄 행위에 당연히 사전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뭐죠? 살인에 수반된 옷 찢어지는 것, 재물 손괴 이거는 따로 우리가 논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사문서 위조할 때 다른 사람의 도장 갖다가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문서 위조죄 속에 인장 위조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논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그 범죄가 성립되고 나면
사후에 일어나는 뒤따르는 행위들은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걸 불가불적 사후행위 그럽니다. 절도 후에 손괴하는 행위 이런 거죠. 자, 여러분 갑이 A의 테레비를 훔쳤습니다. 그러면 갑이 A의 테레비를 집에 놓고 보든 그죠? 그걸 뭐 강에 버리든 또 도끼로 찍어버리든 그거는 뒤에 행위들은 묻지 않습니다. 도끼로 찍었다 그래서 절도죄 성립되고 또 손괴죄 성립시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갑이 A의 텔레비전을 훔쳤다. 그러면 이미 그 훔쳤다라고 하는 거는 A는 그 텔레비전을 이제 소유권을 박탈당해서 잃어버린 겁니다. 없어져 버리고 재산을 침해당한 거죠. 그죠? 그럼 그걸 훔치고 난 다음에는 훔친 사람이 그걸 버리든 뭐 불태워버리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절도죄 안에 그 나머지 불법성을 다 포함시켜서 책임을 물은 거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절도죄만 성립시키고 그 책임만 물으면 그 뒤에 일어나는 행위들은 이미 절도죄 속에서 책임을 다 물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다른 범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자, 횡령 후에 다른 사람 물건을 횡령하고 난 다음에 그걸 처분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행위를 할 때 그 물건 그 자체를 뭐 부수거나 강에 버리거나 이건 상관없는데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또 새로운 범죄, 즉 흡수관계가 아닌 경우 새로운 범죄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살해 후에 사체를 유기했다 그러면 살인죄와 사체 유기죄가 둘 다 성립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갑이 A를 살해하면 살인죄 됐죠, 그죠? 살인죄 됐으면 이제 그걸로 끝나면 상관없는데 그 사체를 가지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어디 숲속에 묻어버린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법 조문에 사체유기죄라는 그런 규정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이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건 죽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유족들이 제사를 지내고 잘 모실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체를 또 갖다가 훼손하거나 오욕하거나 버리거나 하는 것은 새로운 법익을 시체 어떤 가해를 한 새로운 법익을 침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둘 다 범죄가 성립됩니다. 자, 예금 통장을 훔치거나 갈취하거나 강도를 하거나 어쨌든 그 빼앗은 후에 예금을 은행 가서 또 속이고 자기 것인 양 이렇게 돈을 훔친 경우 이런 경우도 사기죄가 또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면 그 흡수관계가 아니고 새로운 범죄가 성립된다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에 택일관계. 두 개 이상의 구성요건이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고 하나의 범죄의 성립을 하면 다른 범죄는 성립할 수 없는 경우, 즉 뭐죠?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 자,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교장 선생님이 학교의 공금을 자기 통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립니다. 자, 그럼 이것이 뭐죠? 횡령죄인지 절도죄인지 이게 헛갈릴 수 있습니다. 형법 이론적으로 헛갈릴 수 있거든요. 자, 어쨌든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은 하나의 범죄만 범했습니다. 공금을 자기가 써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검사는 가만 생각을 했다. 이것이 횡령에 해당되는지 절도에 해당되는지 요걸 잘 판단해서 하나만 성립시켜야지 이것이 헛갈린다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두 가지 범죄 다 성립되는 걸로 하자.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두 개 범죄의 구성 요건이 비슷한 게 많아서 헛갈리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한 개의 범죄만 성립시켜서 적용을 해야지
선택을 해서 적용해야지 둘 다 성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택일 관계입니다. 그죠? 자, 뭐 자기범과 부자기범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여러분 교과서를 찾아보고 어쨌든 그 애매한 경우에 성립되는 그 범죄 어느 것이 법리에 더 맞는지를 보고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택일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일죄에 해당되는 것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